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8월 달에 7, 8월 강의를 끝내고 나서 선생님들과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정리를 잘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9월 강의의 목표를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9월 강의에서는 답안을 찾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미리 답안이 다 적혀있는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1주차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 없이 바로 들어온 경향이 있었고 2주차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답안을 보지 않고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다운을 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은 강의를 통해서는 답안을 점검하는 강의는 절대 아니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물론 1주차 지금 시작하는 2013년 그리고 2013년 추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분석하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중등 선생님들 특히. 그래서 유형 분석보다는 2013년 문제와 추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던 관련 개념들이 작년 문제까지도 계속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착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신 2014년 2015년 2주차 강의부터는 문제 유형별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9월달 기출 분석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 7, 8월 문풀 강의를 드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이때까지는 이론 정리를 하시다가 기출 분석 강의를 한 번 더 돌려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강사들의 문풀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문제보다는 기출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지치지 마시고요. 아직 10월, 11월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9월 달에는 내가 연도별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 나왔던 개념은 암기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좀 단순한 단기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5주 동안 진행될 건데 원래는 4주를 했다가 또 너무 급하게 될까봐 그리고 시험도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좀 늘어났잖아요. 되게 늦더라고요. 11월 26일인가 굉장히 마지막 주여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주 더 써서 5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그 5주라는 시간 동안은 일단 기출문제 나왔던 건 내가 완벽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쵸? 이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본 고수들 적어도 재수 이상 선생님들 고수들 많잖아요. 봤을 때 스터디했을 때 봤을 때 보면은 기출 문제의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거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었지 라고 하는 건 다 분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시려고 하면 이 연도별 분석할 때 그 개념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것들까지 주변 다 보시는 것으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저랑은 주말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에는 조금 쉬시면서 복습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다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 자료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다들 아마 내가 지금 아직 서브나 단권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조금 지금부터라도 딱 하나 보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만들어진 자료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절대 새로운 거 만드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까지 적어도 5번 이상 돌리실 수 있을 만한 정제된 자료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거를 좀 꼼꼼하게 암기하는 시간, 주말에는 기출을 보면서 교차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는 것으로 9월달에 목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꾸준함이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특법, 총론, 그 다음에 뭐 강론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교육과정 강론. 그리고 점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기억도 그렇고. 그래서 전 한 9월 달에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11월 갈수록은 조금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제 빠르게 체크하고 그 시간을 이제 특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9월 달까지는 아직 괜찮으니까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장특법 암기하시고 교육과정에서 저는 아직까지 뭐 잘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총론이라도 그때 우리 짚어드렸던 총론이라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는 중등 선생님들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놓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아까운 점수를 날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점자의 1점, 2점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만회를 하시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교육학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점자
장트법, 총론과 같은 단순 암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잔소리하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9월달 어쨌든 목표를 잘 세우셔서 저랑은 지금 토요일 강의에서는 이제 연도별 기출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문제 유형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문제에 잘 맞춰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일단 2013년 초등 문제부터 할 거예요. 2013년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문제였기 때문에 뺐고요. 일단 서답형 문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초등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협동학습이 문제 나와 있죠. 그러면 협동학습이 담고 있는 그 영역 카테고리는 어디예요? 통합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통교 써두시고 접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실 때 일단 이 수업에 통합되어 있는 경아라고 하는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부족한 장애 학생이겠고 또 수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일단 다 표시해 두실 거고요. 밑에 있는 것 먼저 볼게요. 그 전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학습 유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협동학습 유형에 관련해서 왜 경아에게 효과적인지 이유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해당하는 협동학습의 장점이나 목적 같은 키워드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의 요소 또는 원리를 쓰는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방지될 수 있는 문제점을 묻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해당하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에서도 그 협동학습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먼저 보실게요. 집단 구성 및 학습 자료에서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별 진단 및 배치 검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사실 이제는 거의 자동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뭘 떠오르게 되죠? 팀 보조 개별학습 이렇게 하는 TAI 유형이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학생의 개별적인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그리고 이질적인 학습 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학습 속도 및 수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3년 초등에 나왔던 이 TAI 그 단계들은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한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학습 집단은 아까 초반에 교사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했고 그 집단 내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 과제를 부여받아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또래들이 함께 공부를 하다가 피드백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채점도 해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교사가 각 집단에서 같은 수준 학생들을 한번 모아서 재교수를 실시해보는 과정도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해당하는 각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개별 점수뿐만 아니라 집단 평가에 반영을 해서 개별 보상과 집단 보상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복습하실 때는 저랑 이제 밑에 있는 강의 노트에 조금 더 자세히 써보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협동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큰 틀 한번 같이 인출해 보도록 합시다. 협동학습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혹시 그 STL과 CP라고 구성되어 있는 용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학생, 팀, 글씨 다시 예쁘게 쓸게요. 학생, 팀, 학습 유형과 CP라고 하는 협동적 프로젝트 유형 두 가지 워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르셨다면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학습 유형이라고 하면 STAD부터 직속까지 엄청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학생 팀 학습 유형은 특징이 뭐냐면 집단 내에는 굉장히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집단 간끼리는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경쟁 체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협동학습, 여기 학생팀 학습 유형에 속해 있는 협동학습들은 집단 내에는 협동하지만 집단 간끼리는 경쟁하는 체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들이에요. STAD, TGT, 토너먼트 학습, 지금 방금 봤던 팀 보조 개별 학습도 마찬가지고 직소도 마찬가지죠. 과제 분담 학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협동적이지만 집단
집단 간끼리는 집단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협동을 위한 협동을 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코프 자율적 협동학습과 GI라고 하는 집단조사 같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 집단 간 모두 협동을 강조하는 협동학습 유형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큰 범주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STAD의 단계가 나오거나 TAI의 세부적인 단계, 평가하는 방법 쓰라고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키워드를 좀 잡고 가기 위해서 본 거예요, 선생님들. 그쵸? 집단 내 협동, 집단 간 경쟁 이런 거 키워드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지 말고 같이 한번 인출해 보실게요. 이 시간 약간 능동적인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질문했을 때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답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 선생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해줬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합격해본 사람과 1대1로 스터디해본 그런 경험이 되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1대 다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질문을 하긴 어렵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마음속으로 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보조 개별 학습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사전 검사 또는 배치 검사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죠. 사전 검사 또는 배치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각자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공하기 위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안내를 하게 돼요. 이건 사실 모든 협동학습 유형과 마찬가지인데 STA든 TAI든 내가 지금 학생들이 어떤 협동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단계를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항지를 배부하게 되겠죠. 이때 문항지 3가지 명칭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능 훈련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형성평가지, 단원평가지라고 하는 3가지 평가지라고 또는 문항지가 배부되게 될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과제가 부여되게 된다. 키워드는 개별 수준에 적합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집단에서 협동학습을 할 때는 기능 훈련지를 통해서 적어도 2개 이상을 풀면서 학생들의 기능 수준을 푼 다음에 채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다가 형성평가지를 풀게 되죠. 거기서도 80점 이상을 맞게 되면은 교사에게 가서 단원평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당 단원을 약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학습 안내지 또는 문항지를 배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집단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건 선택이긴 한데, 집단 교수를 교사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학습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제 교수를 잠깐 실시해 봐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 이제 집단 점수라 통해서 집단 보상을 제공해 주게 되겠죠. 이렇게 집단 점수에서의 키워드가 뭘까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TAD, TGT, TAI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점수에 근거해서 점수를 배분하고 있죠? 향상 점수라고 하는 키워드 너무너무 중요해요. 향상 점수가 뭐예요? 학생이 초기에 받았던 점수와 협동학습 이후에 성취했던 그 점수를 비교를 해서 향상된 점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향상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특징과 연결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 될 거고요. 향상 점수를 근거를 해서 집단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집단 보상을 제공하게 됐을 때 또 장점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협동학습의 원리 중에서는 개별 책무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개별 책무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봤고, 최근에 나왔던 초등 문제에서도 여기 있는 묻는 문제들 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쓰는 거 나왔잖아요. 향상 점수. 여기 2018년 문제에서도 활용됐었기 때문에 지금 2013년 나왔던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그 단계들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한번 써보실게요, 선생님들.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수준별 과제가 TAI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집단 보상, 집단 점수를 통해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향상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책무성도 강화되게 될 거예요. 집단 보상과 집단 점수를 통해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 우리가 같이 성공하려면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너의 성공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향상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별 책무성도 향상되게 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아까 문제에서 기억나세요? 경아와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에게 이러한 TAI와 같은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향상 점수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취 또는 장애 학생이 팀에 기여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향상 점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특징 기억해 보시면서 저희가 문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항상 시험 때 우리는 아마 장점, 언어 경험 접근법의 장점 3가지, 단점 2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단순 암기는 좀 잘하는 편이었지만 적용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외우고 가셨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TAI의 적절한 이유, 장점 쓰는 문제네 라고 해서 내가 아는 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생각했던 가채점 점수와 실제 점수 차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꼼꼼하게 키워드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수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경아와 같은 학생은 키워드가 뭘까요? 저성취 또는 장애 학생이죠. 장애 학생에게 해당하는 협동학습이 적절한 이유이다 보니 2가지 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있었던 거,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협동학습의 약간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유를 쓰셨다면 사실 키워드 채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답은 수준별 과제, 경화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2번째 이유는 이러한 향상 점수에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협동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 2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근거하는 것들을 답안에서 묻는 거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또 내려오셔서 협동학습의 원리 4가지 한번 인출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긍정적 상호 의존성, 2번째가 개별 책무성, 3번째가 동등한 참여, 4번째가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인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거의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시험 문제는 항상 긍정적 상호 의존성과 개별 책무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억하시자면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고 하는 약간 서로서로 의지하는 그런 협동학습의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초등에서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러한 선생님들께 아마 제가 지금부터 협동학습을 할 건데 각자 한번 스터디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옆에 계신 선생님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라고 쉽게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특정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조화에는 크게 2가지 구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상호 의존성과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있죠.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외워주세요. 결과와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성, 이렇게 해서 결과에 의해서 서로서로 의존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목표와 보상.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을 하게 하려면 과제, 저는 과자역 이렇게 배웠거든요. 전 2문자를 되게 잘 외웠었거든요. 근데 2문자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약간 문장을 다 외우셔야 돼서 인지적 용량이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반복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과제, 자원, 역할에 대한 상호 의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화를 해주면 학생들이 내 옆에 있는 짝도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형성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외워주시면 쭉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한번 암기해 주시고요. 개별 책무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긍정적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문제점 기억나세요?
맞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 밑에 있는 용어에도 있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협동학습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다 하고 싶어도 이 학생이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성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긍정적 상호의존이죠. 그래서 긍정적 상호의존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는 약간 협동학습의 문제점은 부익부 빈익빈이고요. 아까 개별 책무성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문제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강론에 그대로 있죠.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은 뭐예요? 보응효과와 무임승객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건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보응효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나의 성취가 공유된다고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는 거고, 무임승객 효과는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성취에 묻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낮은 성취의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보응효과는 일부 우수한 학생들, 성취가 높은 학생들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 문제에서도 경아가 보일 수 있는 협동학습의 문제점 쓰시오라고 하면 보응효과 쓰시면 안 되죠. 그쵸? 키워드가 성취가 낮은 학생이 협동학습에서 보일 수 있는 문제점, 즉 개별 책무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무임승객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이 될 것 같아서 키워드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이건 전문 선생님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교육학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라. 네. 그 다음에 좀 또 같이 한번 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교재 없어도 괜찮고, 혹시나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동학습은 책 2권, 113쪽. 에서 사실은 협동학습 4가지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인출했던 4가지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다른 강론책에서 좀 5가지로 말하는 강론책도 있고 8가지로 말하는 강론책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5가지, 8가지 다 벌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로 말하는 것,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특정적 구조와는 결과와 수단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초등 재작년에 나온 적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5가지로 했을 때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심지어 2013년에서 활용됐던 이 문제는 해당하는 5가지 협동학습 원리가 출제 근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책무성에서도 무임승객, 보응효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근거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앞뒤로 봤을 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대면적 상호작용은 당연하겠죠. 협동학습은 비대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에선 당연히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고 의견을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는 사회적 기술도 필요할 거고,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 과정이라고 하면 협동학습에서 우리가 일단 이 협동학습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평가뿐만 아니라 동료의 기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토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협동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워딩 하나가 있거든요.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키워드는 협동학습 과정 중 자기와 동료들의 어떤 성취,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와 협의, 토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협동학습 원리라고 하는 키워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내가 보지 못한 긍정적 상호의존, 개별 책무,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협동학습 원리인데 이런 워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낼 만한 거는 집단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집단 과정 하나만 키워드 추가해서 봤어요. 키워드는 토론, 평가, 협동에 대한 토론과 평가의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일단 여기 나왔던 개념들은 반드시 인출하시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문제는 총론 문제이고 또 초등의 문제라 선생님들께서 관련 푸실 수 있는 거는 푸시되 버리실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총론까지 해설하는 순간 그냥
기출문제 해설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안이 그냥 명확하게 근거한 답안들은 총론 같은 장특법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답안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쓰자면 행수 문제예요. 행동 수정 또는 행동 지원이라고 부르죠. 행지라고 쓸게요. 행동 지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행동 이거 화이트 색깔 칠한 거 보이세요? 보이는구나. 네. 행동 목표와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 계획의 일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를 묻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를 묻고 있고 세 번째 문제는 나를 묻고 있는 데는 그냥 순차적으로 문제를 묻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가와 나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각각 해당하는 각각 부분에서 1번, 2번, 3번 키워드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 목표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중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워딩 하나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메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 중등 선생님들께 메이거라고 묻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께는 그냥 행동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조건 이렇게 묻게 되겠죠. 이건 초등 또는 유아 선생님의 문제라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로 뭐 도착점, 행동, 수락 기준, 그다음에 조건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한번 정리하실게요. 행동 목표 세우기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중등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양명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행동 목표 세우기라고 하는 그 워딩으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행동의 6차원 우리가 일단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목표를 수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6차원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초등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실까요? 빈도, 강도, 그다음에 지속시간, 지연시간, 위치, 형태라고 하는 건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초등 문제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정의할 때 6가지 차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빈도로 쓰거나 강도를 쓰거나 지속시간, 지연시간, 형태,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위치가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뭐 친구 옆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런 워딩이 나오면 위치를 정의하게 된 것이겠죠.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밑에 있는 행동 목표 작성 시 포함되어야 될 4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뭐죠? 학습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물론 이거는 그 문제 자체가 긍정적 행동 지원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좀 짬뽕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중재 계획 자체가. 그쵸? 제가 봤을 때 물론 여기 첫 번째는 긍정적 그냥 PBS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SWPBS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문제였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중재를 하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개별 학생, PBS 자체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다는 특성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학습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해당하는 표에서는 굳이 행동 목표에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미 이름이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개별 학생에 맞는 행동 목표와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목표 앞에 학생 이름이 없더라도 괜찮죠. 이거는 이미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묻는다면 학습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라고 하면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개별화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동이 필요하죠. 표적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동은 키워드가 뭘까요?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간제 경험 선생님들 혹시 학교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알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빠꾸 맞자 약간 혼나잖아요. 왜냐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절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주나요? 뭐 설명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빈도, 형태, 지속시간, 지연시간 잴 수 있는 것으로 행동적인 용어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가 수락 기준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항상 문제에서는 중등에서도 선생님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온 적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선택형 문제이긴 했지만 잠깐만 한 번만 볼게요. 책 4권에서 중등에서도 옛날 꽤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목표 행동을 학생 A는 학습자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를 약간 조건, 자주 공격한다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바꿔서 하자면 왜 틀린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등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등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들께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는 조건과 기준에서의 키워드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건에는 일단 뭐가 있냐면 환경적인 상황, 환경적 상황, 그 다음에 사용될 자료, 그 다음 도움의 정도.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사의 언어적 촉진을 받아, 신체적 촉진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학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움의 정도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도움의 정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교사의 구어적 또는 문어적 지시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기록해서 조건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착석하기 행동이라고 하는 건 국어 수업 시간 동안은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반면에 쉬는 시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해당하는 행동, 이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바람직한 행동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필수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이 워딩 하나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책 페이지 25쪽. 여기서 보시면 같은 행동이라도 양면 교수님 책이거든요. 특정 조건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통해서 행동 목표를 진술할 때 기대되는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의 약간 목적이에요. 그 정도 봐주시고 이거 말고도 더 다른 조건을 첨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는 예시일 뿐이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화하는 행동에 약간 최소한의 수락할 만한 기준이 될 겁니다.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수행 수준을 제시해야지만이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의 단위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빈도나 지속시간, 지연시간 또는 비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행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제공해야 돼요. 그냥 애매하게 자주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80% 이상 또는 뭐 3번 중에 2번 이상 이런 식으로 비율이나 빈도 30분 이상 앉아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행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비율과 같이 정확한 측정의 단위로 제시하자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선생님들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확장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다라는 것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항상 4가지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고 항상 그 문장의 목표 진술이 있고 틀린 거를 찾아서 쓰시는 문제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 선생님들 반드시 워딩 있게 쓰실 수 있기 위해서 4가지 구성 요소는 외워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 표적행동 발생 전에 기억과 같은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워딩 나오면 그냥 끝났죠. 사실은 보편적 중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차원의 PBS와 관련된 키워드일 수밖에 없어요. 학교 차원의 PBS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예방 단계가 있을 거예요. 3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별 차원의 PBS랑 똑같죠. 정말 문제 행동이 심각한 학생에게 PBS 긍정적 행동 지원 제공하는 거고 학교 차원의 PBS는 이러한 개별 차원의 PBS의 단계를 학교 전체로 끌어오는 것이 의의이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단계가 항상 시험 때 나오는 거였죠. 1단계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애초에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목적 쓰시는 문제였는데 해당하는 문제는 그냥 암기의 문제였다고 봐줘요. 이거를 외운 사람은 키워드 썼을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쓰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는 놓치면 좀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 목적은 1단계는 보셨는 것처럼 문제행동의 발생 또는 출현 자체를 예방하는 거였고 2단계는 문제행동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였고 3단계는 기존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의 강도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외웠어요. 저도. 그래서 왜 2단계와 3단계 수를 감소시켜 강도 복잡성이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수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많은 문제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소집단, 집중적인 중재를 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 이미 나타난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강도나 어떤 복잡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키워드 외워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외운 사람은 키워드 썼을 거고 못 외운 사람은 애둘러 쓰다 보면은 3명 중에 1명은 좀 감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키워드를 외워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표에서 엄청 막 길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그림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SWPBS의 예방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재의 강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보편적 중재는 굉장히 약한 강도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보편적 중재라고 하면 학생에게 기본 기대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대 행동이라고 하면 학교 전체에 공통된 어떤 규칙, 학급 규칙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인 보편적 중재 예시입니다. 반대로 이제 소집단 중재에서는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집중적인 중재를 제공하게 되고 개별적인 중재에서는 고강도의 중재를 하게 되겠죠. 개별적인 중재. 지원의 범위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정말 소수의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지원의 범위와 강도의 정도는 달라진다 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의 종류 혹시 개요 외우고 계세요? 구조와 틀? 네, 오케이. 첫 번째는 뭐부터 나오게 되죠?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영속적 산물 기록이었어요. 그쵸? 죄송해요. 1화 기록, 영속적 산물 기록. 세 번째 명칭이 관찰 기록 체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이 관찰 기록 체계 안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빈도 기록법, 통제 제시 또는 반응 기회 기록법, 지속 시간, 지연 시간,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죠? 지속 시간, 지연 시간이 뒤에 오고, 네, 간격 기록법부터 먼저 쓸게요. 간격 기록법 또는 시간 표지법, 지속 시간, 지연 시간. 이 관찰 기록 체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큰 틀 3가지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론서가 하나 있고요. 다른 두 번째 강론서의 그 구조화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사건 중심 기록과 시간 중심 기록법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빈도 기록법을 다른 말로 사건 기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건 기록법 안에는 크게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여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과 이 시간 잘 구분해 주세요. 그쵸? 여기 밑에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간격 기록법과 시간 표지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어난 사건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 지연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빈도 안에는 우리가 봤던 당연히 빈도 기록법, 사건 기록법도 있고요. 통제 제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속적 산물 기록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 위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이거 하나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냥 밑에 있는 범주로 나오더라도 대충 다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이러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카테고리도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지 굳이 둘 다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딱 정해가지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오더라도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 게 뭐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기준치 도달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양말 교수님 책에 있는 기준치 도달 기록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타입 1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범주이고요. 타입 2, 양mer 교수님 책이긴 하지만 조금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구나. 사건 중심 기록, 시간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이 범주에서 찾아야겠구나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일단 니은에 해당하는 관찰 방법을 쓰시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께 표적 행동,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 이것만 보고 빈도 기록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걸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 표적 행동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행동의 6가지 차원,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 형태, 위치 이런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강론책을 보면은 잠시만요. 어디에 써있을까? 38쪽 보여드릴게요. 옛날 문제라서 그렇지 양명희 책 2016년에 이제 개정된 책을 보시면 표적 행동이 나와 있고 절대 이것만으로는 관찰 기록 체계를 선택하는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조작적 정의를 보신 다음에 이 행동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어떤 관찰 기록 체계를 써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보시면 음식을 담은 식탁에 놓고 위치와 관련된 행동적 차원이 정의가 되어 있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다음 형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10cm 이상 떨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까요? 10cm 이상 위치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 행동을 체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거죠. 조작적 정의를 한 다음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 체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과거의 문제라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있는 표를 보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관찰 기간 동안 해당하는 행동 발생의 횟수, 빈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 기록법을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율은 정의가 뭐죠? 키워드가? 분이 나와 있으니까 분당 발생 횟수를 구한 거죠. 즉 40분에서 50분은 총 10분 동안 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횟수를 구한 거고 30분에서 50분은 20분 동안 관찰한 시간 중에서 빈도를 구한 거고 10분 이런 식으로 각 회기마다 관찰한 시간이 다를 때는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1분당 몇 회 정도 발생했는지 분당 발생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비율로 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가 2013년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도 선생님 잘 준비해 주시면 아마 나온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 굉장히 쉽거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 기록법 같은 경우에 정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정하는 거고 빈도 관찰 기록에서 관찰 가능 행동의 특성의 키워드는 뭐죠? 너무 빨라요? 괜찮으세요? 키워드? 불연속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불연속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명확한 행동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이후에 또 활용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해당하는 빈도 관찰 기록을 사용할 수 없는 행동 특성의 조건이 2가지가 있었어요. 키워드가 지나치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행동. 2번째는 한 가지 반응이나 행동이 연장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 특히 착석 행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작적 정의를 잘 하면은 우리 빈도로 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특정 행동만 보고 이거는 착석이니까 바로 지속시간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작적 정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해당하는 행동이 너무 연장되어가지고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1시간 내내 서 있는 학생에게 이걸 빈도로 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행동은 빈도 기록법을 사용할 수 없더라라는 것으로 키워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 요약 방법 선생님들 빈도에서 한번 나왔고 지속시간 기록법에서 한번 나온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페이지 46쪽 잠시만 한 번만 볼게요. 이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찰 기록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도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분율은 없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통제 제시는 키워드가 뭐였죠?
빈도랑 똑같은 건데 단지 교사가 학생에 반응하는 기회를 정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백분율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학생의 정반응을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속시간 기록법에 자료 요약 방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빈도와 지속시간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 표 정도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와 뭐였죠? 실제 빈도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방법에 있어서 직접적 측정 단위로 요약한다라는 거는 그냥 몇 회,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단위를 그대로 쓰는 거였고, 이거를 좀 바꾼 것이 비율과 백분율이 되겠죠.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간에서 해당하는 행동을 나누어서 분당 또는 초당 행동 발생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죠? 관찰 시간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척도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장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정확도를 측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숙련도에 대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도뿐만 아니라 숙련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죄송해요, 이거 쓰시는 거 되게 빠르죠? 오케이. 첫 번째 장점은 관찰 시간이 다를 때에도 일정한 척도로 바꿔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정확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숙련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비율입니다. 분당 발생 횟수다 보니까 1분당 몇 회를 했네, 굉장히 능숙하게 할 수 있네, 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백분율을 구하는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나올 법한 것이 뭐냐면 주의점 좀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구나 정도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될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선생님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공부한다라고 하면 백분율까지는 좀 확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백분율로 기록했을 때 장점은 비율과 거의 동일해요. 어쨌든 관찰 시간이 다르더라도 일정 척도로 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쉽다. 워딩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관찰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장점 한 가지와 단점이라고 하는 것 좀 같이 써보실게요. 주의점 또는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백분율로 기록하게 되면은 어쨌든 학생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발생 기회 적거나 또는 관찰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번의 행동이 이 백분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5회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에서 한 번 발생했다. 또는 20회 기회 중에서 한 번 발생했다라고 하는 백분율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횟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관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한 번의 행동이 백분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거는 5%이고 얘는 20%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한 번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에요. 그 정도의 주의점 조금 키워드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자세히 하는 이유는 시험연도 문제가 되게 중요해서이거든요. 앞으로 좀 누적되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넘어가도 될까요? 저희 답안은 다 했죠? 오케이. 4번 문제는 약간 복합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학습장애와 특수교육 평가의 CBM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최근까지도 학습장애의 그 중재 반응 모델에서 왜 CBM을 사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학장 문제, 학습 장애와 특수교육 평가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읽기 교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읽기 교수의 영역에는 크게 읽기 선수 기술, 두 번째가
단어, 인지, 세 번째가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 5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반복 읽기는 대표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의 중재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 해당하는 반복 읽기 전략과 교육과정 중심 측정 CBM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 평가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할 때 CBM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반복 읽기와 관련해서 약간 특징의 키워드를 찾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CBM의 단계를 묻는 문제였죠. 세 번째는 이 CBM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유 쓰시는 문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4번 문제에서 특히 2번과 4번 소괄호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그 유형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강의 노트 보실게요. 읽기 유창성 한번 그냥 복습해 보시자면 최근까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읽기 유창성의 구성 요소 또는 3가지 특성 키워드가 뭐였죠? 정확도, 속도,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 읽기가 유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은 글을 정확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도 읽을 수 있고 그 글의 내용을 음미를 해서 표현력 있게도 읽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유창한 학생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 예전에 나왔던 거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의 관계를 인지적 자원의 측면에서 설명하자라고 하면 유창한 학생은 해독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지적 용량을 이해에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단어 인지와 읽기 이해를 연결짓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쵸? 유창한 학생은 이러한 해독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인지적 용량을 이해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외워주셔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이 부분이 또 활용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보시면 효과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몇 가지 외워주세요. 일단 동일한 글을 반복 읽어야 되죠. 매번 새로운 글을 반복 읽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글을 3번 이상 어떻게 반복 읽게 돼요? 마음속으로 읽나요? 아니죠. 소리내어 반복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 키워드 잡아주세요. 동일한 글을 소리내어 반복 읽고요. 이 동일한 글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 읽혀라 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교수, 증거 기반의 실제인 전략인 거잖아요. 읽기 유창성 교수에는 이러한 반복 읽기가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거 기반의 실제이다 보니 명확하게 연구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 읽기를 실시할 때는 먼저 유창한 사람이 시범을 보이고 덜 유창한 사람이 뒤에 읽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효과적인 유창성 교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짝과 함께 반복 읽기, 함께 읽기, 끊어서 반복 읽기 모두 다 먼저 교사 또는 유창한 또래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이걸 활용한 그 팔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또래 교수와 이러한 읽기 유창성 교수를 합한 것, 읽기 교수를 합한 것 생각해 보시면 유창한 학생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뭘 해줘요? 오류 교정도 해주게 되는 거죠. 효과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라고 하면 시범을 보이는 것과 체계적인 오류 교정, 피드백을 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때 문제에서 반복 읽기 전략을 주 2회 실시했대요. 근데 효과적인 전략은 몇 회 한다고요? 주 3회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 2회만 실시했더니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예 그 전략을 완전 교체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수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주 3회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니 중재 횟수를 늘려보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좀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읽는 게 좋다라고 교수님이 연구하셨네요. 그리고 효과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를 할 때 사용되는 자료는 키워드가 학생이 90% 이상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포함된 자료여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유창성 교수는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교수법이지 이 단어의 해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잘 읽을 수 있는 단어가 90% 이상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활용되었던 부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특징이 선생님들 시험 문제에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진 않을게요. 이거는 모든 강론책, 모든 강사의 기본 이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라서 오늘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숙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또는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일한 글을 3번 이상 소리내서 반복 읽고 먼저 시범을 보이고 체계적 오류 교정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이 좋고 해당하는 단어 인지를 90% 이상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출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읽기 유창성 교수법 작년 중등에서 굉장히 단서가 부족하게 나왔던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그 내용 자체는 학습장애 총론책에 범주를 좀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학습장애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김동희 교수님 책, 김혜아 교수님 책, 학습장애 총론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강론이 많기 때문이고 한 강론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통일도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통합해서 다 외웠어요. 일단 섞었거든요. 김혜아 교수님 책에 따르면 읽기 유창성 교수법은 함께 읽기와 반복 읽기가 있습니다. 이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거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모든 반복 읽기는 마음속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소리내어 반복 읽기예요. 그래서 반복 읽기든 소리내어 반복 읽기 똑같은 용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의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읽는 건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읽는다는 말이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교사와 학생이 그 해당하는 글을 읽을 때 유창한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조금 늦게 읽어가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함께 읽기였죠. 이제 반복 읽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짝과 함께 반복 읽기.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성인과 함께 반복 읽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자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못 본 건데?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짝과 함께 반복 읽든 성인과 함께 반복 읽든 유창한 사람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반복 읽는다는 뜻인 거죠. 이 짝에는 학생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짝과 함께 반복 읽기, 성인과 함께 반복 읽기, 끊어서 반복 읽기, 그 다음에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게 학습장애 총론책에 나와 있는 유일한 내용이고요. 테이프를 통해서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도 시험도 나온 적 있죠. 근데 이 테이프가 좀 과거의 말인 거죠.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녹음 자료 또는 CD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녹음된 음성을 통해서 반복 읽는 전략일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테이프를 통해서 반복 읽기, 음성 자료, 녹음 자료. 그래서 보시면 짝과 또는 성인과 함께 반복 읽기는 유창한 사람이 먼저 읽고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었고 끊어서 반복 읽기의 키워드가 뭐였죠?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또 키워드 하나 더 쓰자면 구나 절 단위로 의미 있는 단위로 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작정 끊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그 자료에 표시를 해줄 때는 구나 절 단위로 의미가 통하는 끊어 읽기 단위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할 수행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대본을 연습하는 거죠. 이 대본을 계속 반복 읽으면서 유창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의미 없는 자료를 그냥 국어 교과서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약간 대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역할 놀이까지 해보면 역할 수행까지 해보면 조금 더 동기나 흥미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할 수행이 될 거예요. 워딩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역할 수행 같은 경우에는 책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연습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또래 간 상호작용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읽기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또 나오진 않겠죠? 그 다음에 테이프를 활용해서 읽기에는 언제 활용되었었냐면 18년도 중등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테이프를 활용해서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뭘까요? 맞아요. 음향 효과 또는 배경, 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한 교수를 듣는 건데 거기에 음악이 깔려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음향이나 음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주의사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점. 네. 넘어가고요. CBM 지금 얼마나 남았죠? CBM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키워드가 뭐예요? 규준 참조의 대안이다 라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규준 참조 검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플러스 규준 참조가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형성평가, 오, 선생님. 네, 좋아요. 맞아요. 규준 참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사정이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외에 CBM 같은 경우에는 형성적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RTI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준 참조의 대안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사정이면서도 지속적인 형성평가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 이러한 CBM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기초학습 기술,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기초학습 기술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동일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바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CBM을 활용하는 그러한 검사 도구이죠. CBM은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기초학습 기술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 저는 외웠었거든요. 전 두 문자로 외웠습니다. 측검, 실기, 맞아요. 목표, 수해 라고 해서 첫 번째, 측정할 기술을 확인할 때는 키워드가 뭐예요? 기초학습 기술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기초학습 기술 중에서 측정할 기술 한 가지를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가 맞아요. 검사지를 제작하는데 여기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어떤 검사지를 제작하게 돼요? 동형 검사지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CBM 과정을 1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면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평가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동형 검사의 형태로. 우리 동형 검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수능이죠. 수능의 선생님들 A형, B형 둘 중에 뭘 쳐도 우리는 불만을 품지 않아요. 동형 검사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동형 검사지는 물론 문항에 묻는 숫자나 내용 그런 것도 다 다르지만 측정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것을 동형 검사라고 합니다. 동형 검사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는 장점이 여기 연결될 거예요. 형성평가의 기능, 지속적인 진전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실시 횟수를 정해요. 이 실시 횟수를 정할 때는 두 가지의 검사 실시 횟수를 정하는데요. 기초선 검사와 그다음에 검사 실시 횟수예요. 중재를 하고 그 중재 결과에 대한 검사에 대한 실시 횟수를 정하게 돼요. 기초선은 딱 정해져 있죠. 적어도 3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검사 실시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는 횟수가 있긴 해요. 주 2회 이상. 맞아요. 주 2회 이상. 만약에 반복 읽기 검사를, 반복 읽기 중재를 주 3회 실시했다면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 정도쯤에 주 2회 이상 해당하는 학생의 진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해 두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기초선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3회의 기초선 결과 중에서 뭘 산출하죠?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6, 12, 40이 있으면 중앙값은 뭐예요? 평균 구하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6, 12, 40을 그냥 순서를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평균 구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이 목표는 CBM은 어떤 검사라고요? 규준 참조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세우게 될까요? 또래 규준이에요. 그렇죠? 목표는 또래 규준에 근거해서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장애 학생이나 성취가 너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규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래 규준에 비교해서 세우게 된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선의 키워드는 뭐와 뭐를 연결한 선이죠? 기초선과 목표를 연결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적선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그 검사의 자료점들이 이 경향에 몰려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 있으면 해당하는 중재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해당하는 단계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만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괜찮거든요. 측검, 실기, 목표, 수해 이렇게 외워주었고 동형 검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나왔던 시험 문제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단계를 기억해서 보시면 반복 읽기 전략은 중재죠. 중재. 그 다음에 CBM 구두 읽기 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초선 검사도 되겠지만 이러한 중재 효과를 측정하는 검사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목표선을 설정하고 전략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치를 찾는 것은 기초선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5번이라고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은 기초선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목표를 설정했고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진전도를 점검을 해요. 해당하는 반복 읽기 전략을 주 2회 10분 실시했더니 이 학생이 이러한 진전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이 근데 효과적이지 않네라고 하면 자료 해석 부분, 해석과 수해, 해석 부분에서 이제 전략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단계를 물어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계 꼭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읽기 전략을 교체하지 않고 수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봤더니 여기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표적선이라고 부르죠. 표적선 아래에 점 2개가 위치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완전히 밑에 위치한 건 아니고 좀 표적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완전히 전략 자체를 바꿔버리기보다는 이거를 좀 수정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그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효과적인 반복 읽기 교수의 특징과 그리고 학생의 이러한 2회 실시하는 걸 고려했을 때 주 3회로 중재의 회기를 늘려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선생님들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4페이지 12M 페이지를 안 적었네요. 그냥 바로 적어드릴게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회기 이상 표적선보다 자료점이 아래에 위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중재를 재검토해보래요. 3회기 이상 표적선 아래에 아까 보셨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적선이 있는데 학생이 잘 따라오다가 3회기 이상 이렇게 낮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재를 한번 재검토해볼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한대요. 중재를 재검토. 이때 기준은 엄청 밑에 떨어진 게 아니라 표적선에 인접하고 있지만 어쨌든 3회기 이상 낮게 위치할 경우가 될 거죠. 그래서 완전히 중재를 바꾸진 말고 중재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교체보다는 수정해보자 라고 하는 거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표적선보다 더 높게 자료점이 높게 위치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겠죠.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기울기를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표적선보다 진짜 미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전략을 교체하거나, 그쵸? 전략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반복 읽기가 효과적이지 않으니 얘는 다른 걸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미달하고 있다는 표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괜찮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12M 단계와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3가지 어떤 기준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3번과 4번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